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첫 대면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여당은 진실 규명의 출발점이란 입장이고 야당은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호김 전 국회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어제 오전에 출석을 했고요. 오늘 새벽 1시쯤에 이제 귀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에 머무른 시간이 한 15시간 정도 되는데 막상 이 신문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 이제 어제 오후부터는 또 조사자 교체를 요구를 하면서 또 한 3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대통령,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데요. 특검에 출석을 했지만은 특검에 출석하는 날짜 그리고 또 시간 그리고 또 뭐 조사 주체 그리고 또 뭐 지하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특혜 이 모든 걸 가지고 다 사사건건 시비를 계속해서 걸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렵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게는 내가 조사를 못 받겠다. 검사에게만 조사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전체 15시간 만에 한 5시간 정도 수사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속도가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또 내일 소환하라고 이제 서면으로 통보를 해놨는데 과연 내일 출석할지 예.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내일 특검에 출석을 할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 내일 다시 재소환에 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어제도 그렇고 조사자 교체를 계속 요구를 하면서 경찰과 대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조사자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상당 시간 대치를 하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러면서 본인은 검사에게 수사를 받겠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그 조사자를 교체한 이유는 나름대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지금 일련의 전략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듭니다. 즉, 이 문제에 있어서 특검 조사와 수사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정치적인 공방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끌겠다라는 전략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해야 될 조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체포 영장이 그 이행될 때에 여러 가지 방해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 여부에 관한 그리고 외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조사할 내용이 있는데 특검과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이런 정치적 신경전이 계속되게 되면 아마 이제 강성 지지자들을 좀 규합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오로지 그 내란과 관련한 그 조사 내용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어떤 신경전을 같이 벌인다는 인식을 줄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조사도 그렇게 평탄치는 않을 것 같고 이런 것이 정치권 특히 야당에 주는 부담도 상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대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윤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제 반박을 했고요. 민주당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꼼수로 하는 것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이고 구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애초에 그 탄핵을 주도한 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정권 교체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특검의 모멘텀이 유지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 지금 여론으로 볼 때 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더 많지 예. 그걸 공격하는 민주당이나 또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야당의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 정국이 시간을 벌수록 오히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특검이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의법 조처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 별로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사실 그 우리 전체의 어떤 통합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야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야당에게는 상당한 그런 아까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박지영 특검보도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이 내란 특검법을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도 했고요. 민주당도 조금 전에도 질문 드린 것처럼 굉장히 경고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검보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란 이 기도를 국민들과 함께 결국 무위로 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진상 규명과 내란 세력 심판 그리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검 수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민주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이다, 정서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기 전에 경찰이 3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특검에는 출석을 했느냐? 특검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비록 기각을 했지만은 사실상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이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면은 이제 다시 이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구속영장도 발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립주책으로 지금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특검에 출석해서도 과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느냐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행위만 계속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또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런 부분에 협조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구속되는 것을 면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그런 입장이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속히 특검은 지금 구속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특검에서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내란 수계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구속이 됐는데 그 혐의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뭐 비아폰 정보를 삭제하려고 했다라든지 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저지했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런 흐름대로라면 뭐 구속도 분명히 좀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전 의원께서도 야당이 참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라고 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공식 논평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끄럽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홍준표 전 시장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의 입지와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참담하다라는 심정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이렇게 지난 결과로 참담함을 느끼기 이전에 전직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당시에 독조와 독선과 전횡이 있었을 때 그때 왜 그것을 견제와 균형으로서 막지 못했을까?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내의 다수의 목소리였다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중진들도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고 또 계엄 상황에서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행동들이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지금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특검을 받거나 또는 탄핵의 문화까지 갔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소속 정당의 다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절대 대통령 편을 들거나 또는 잘못된 입장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기들은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특검을 하는 지금 입장은 뭐냐면은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이러한 그 자잘한 사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당의 입장이 없을 리가 없는데 분명한 굵은 선을 긋고 보수 정당이 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국민의 의견을 상당히 경청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전 시장의 SNS 글을 좀 보면요. 끝에는 이제 뭐 대선 지면 보수 괴멸할 거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사기 경선으로 대선을 망친 이들이 원망스럽다 뭐 이런 글도 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은 당연한 것 아닌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특검에 출석하고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 표명한 것은 당연하고요. 특히 이제 동시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5명이 재임 기간의 비리와 관련해서 사법처벌을 받았는데 모두 다 공교롭게 5명이 다 보수 출신이다. 2사람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는 뭐 쿠데타 관련이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비리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끄럽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 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포토라인에 섰을 때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 묵묵부답 아예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조차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런 대통령을 배출했던 소속 정당은 당연히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공식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절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주저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는 정말 미래가 없죠. 실제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새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TK 출신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탄생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세력 분포상 범친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뭐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하고 있는 탄핵 반대 이걸 정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하자라고 했는데 이걸 또 안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들이 결국 논평 하나, 사과 논평 하나 내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선 뭐 패배를 통해서 정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시를 하고 환골탈태하는 지금 뭐 홍준표 전 시장이 파천황의 혁신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변화와 혁신의 모습이 없다면은 미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조사는 이제 끝이 났고요. 내일 오전 9시에 특검이 재출석을 통지를 했습니다. 특검은 이제 아직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소환 횟수에 뭐 제한도 없다 이렇게 했고요. 내일 2차 소환 조사에는 어떤 내용이 좀 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특검은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연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 의결과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군 수뇌부들에게 비아폰을 줬는데 이 정보 기록이 계엄 선포한 지 사흘 뒤에 다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찰에서 수사를 전혀 안 했어요. 이 외환 혐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은 전혀 지금 수사 협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검은 이제 제한 없이 계속해서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한 소환이라는 이제 단서를 달아가지고 협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검이 내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서면으로 내일 또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특검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2차 소환 조사 내일 예정돼 있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 좀 오가겠습니까? 뭐 계속해서 이러한 신경전이 있겠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입장에서 보면 출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하는 거 외에 도리가 없는데요. 지금 그 분위기로 볼 때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그 신경전이 상당히 팽팽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는 네.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전직 대통령인데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부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조은석 특검을 아직 그 면담을 못한 것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특유의 어떤 경로 현상이 있었을 것이고 예. 지금 검찰이나 특검의 분위기는 지금 정권이 이미 뺏긴 전직 대통령인데 어떤 식으로도 뭐 칼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항한다 그래서 출구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 수사할 내용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법 소환에는 출석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소환이 적법 불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많은 그 쟁점들이 있는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쟁점들을 얼마만큼 규명하느냐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하로 들어가느냐 공개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일련의 그 신경전이다. 그리고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그 날카로운 거는 또 대통령이 전직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란 특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에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표결 방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규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엄 해제 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 소위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은 실제로 여의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를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많은 심증들을 굳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표결 방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그 나서서 조사에 임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연루된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친윤계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주류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또는 움직임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예,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까지도 번지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사가 번진다고 봐야 되겠죠. 당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은 비상계엄이 즉각적으로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제가 됐지만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서 하는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이 해제 표결에 불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참과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던 행동이 굉장히 석연찮아요. 당초에 의청을 소집했는데 국회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당사로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국회라는 이런 굉장히 혼선. 그러면 이게 과연 아무런 뭐 흑막이 없을까? 근데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해제 표결에 불참을 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원내대표는 사령탑입니다. 그래서 표결에 참석해라, 참석하지 마라를 지휘하는 특히 이제 비상계엄 해제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신은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상계엄이 이제 해제된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리고 1시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통화를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된 그런 통화를 하진 않았다. 정치적인 관련도 전혀 통화를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황상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면 진상이 밝혀질 텐데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또 몇 명 소속 의원들 특히 친윤 핵심들이 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 이거는 내란에 동조한 중요한 내란 혐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법처벌로 끝나느냐? 아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주어진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저의 주장이 아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시종일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검 수사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그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국민의힘은 결국 정당 해산 절차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특검이 이런 부분이 밝혀낸다면 특검이 국민의힘의 운명과 직결되는 그런 수사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국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심사 기한이 오는 29일까지인데요. 총리 인준 절차를 단독으로 마치겠다. 또 국민의힘과 협의가 만약에 안 되면 단독으로 처리를 인준안을 할 가능성이 좀 열어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긴급 의총도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론전이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걸 여론전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적극 협력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으로 긴급하게 출범한 비상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재명 정부, 비상정부가 출범하게 된 그 배경이 12.3 내란이고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힘은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비상정부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총리 인준도 협조를 하고 또 내각 구성에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의 제청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제청하는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인준이 안 되면 내각이 계속해서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면서 반대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 여론도 보면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한 10%포인트가 우세해요. 그렇다면 국민 여론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력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 이분 같은 경우가 재산이 70억이고 또 뭐 50여 개월 동안 김앤장 로펌에서 고문으로 하면서 한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해야 된다라는 협력 차원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국민의힘도 좀 똑같이 좀 배워라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이 이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내일이죠. 30일 이제 인준안을 뭐 단독 처리할 가능성,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12.3 내란으로 그 조기 대선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라서 그 총리 후보가 돈을 누구한테 계속 받아서 썼는데 그 물증도 분명치 않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로서 자기 말만 있는 것이고요. 또 정책 관련해서도 얼마나 인사이트가 있는지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그러한 그 정확한 예. 사실관계도 틀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또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그 논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표절 시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치가 퇴행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한덕수 전 총리 얘기를 하는데요. 한덕수라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해놓고 한덕수가 그랬으니 나도 그래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 정권보다는 훨씬 나아야 이게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107석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마치도 거친 황야에서 홀로 지금 그 절규하는 것 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듯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 총리가 적격자여서가 아니라 국민의 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대로 지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으로서는 표결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론의 지지를 힘입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 여론을 등에 입으려면 국민의 힘이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것만 지적을 하니까 과거에 한덕수는 이랬다. 이게 결국은 내란 때문에 이루어진 정권인데 왜 협조 안 하느냐. 이런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당의 입장은 분명히 하되 국민의힘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조각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초대 법무장관으로 정성호 의원 그리고 행안부 장관으로는 윤호중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으로도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인데 이 같은 후속 인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두 분 다 5선입니다. 5선에 중진 의원을 내각에 합류시키겠다라는 것은 안정감 있게 국정 운영을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윤호중 의원을 이 법무부 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그렇게 거명이 됐었는데 네. 아직 뭐 확정 발표는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 보도 가장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은 정성호 5선 의원이 법무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그리고 또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친명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조 친명계 7인의 자장이고 그리고 또 뭐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예. 40년 된 그런 이제 관계고요. 사석에서는 뭐 호영호재할 정도입니다. 근데 정성호 이런 의원을 만약에 법무장관에 발탁을 한다면은 그 이유는 뭐냐? 역시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 문제가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성. 이분 자체가 이제 변호사고 또 그리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비검찰 출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해체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힘차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담긴 그런 포석이 곧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 뭐 기재부 장관이나 민정수석까지도 이르면 오늘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속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는지요? 이 정도 되면 대통령 중심제라기보다 의원 내각제죠.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제 강요로 포진할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론 국회 동의를 요하지는 않지만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러한 그 부담 그런 것도 조금은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7인의 멤버 아닙니까? 예. 그럼 7인의 멤버들은 임명직은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법무장관으로서 본인 대통령 본인과 상당히 뭔가 케미가 맞는 그런 그 사법 개혁이라든지 또는 검찰 개혁을 염두한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검찰 개혁을 할 사람이 꼭 연수원 동기이고 나와 친한 사람이라야만 되는 것인지 이거는 이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들도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연줄주의가 아직까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이거는 분명히 그 연줄주의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정성호 의원은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합리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윤호중 의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을 뽑는 그 스타일은 자기 사람이면서 일단 굉장히 강성 그 지지를 하는 그런 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온건해 보이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강성 스피커보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정성호 의원이나 윤호중 의원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지나치게 강경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주는 만큼 적어도 승리자인 여당으로서 승자의 여유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이라든지 또는 소통이라는 게 일단 만나면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메신저 역할도 잘 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려면 아무리 적은 수의 야당이라도 계속해서 반발하고 시간이 흐르는데도 국정 결과가 없으면 국민들은 또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역할을 이왕 뽑는 거라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후속 정부 인선까지 논평도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호김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